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대북 정책과 조선 협력에 대한 한미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도 미국을 방문해서 조선 분야의 한미 협력을 다졌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대다수 인원이 한국에 남기로 했고 소비자들은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이용률을 보였습니다. 한미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드론 공격과 GPS 교란에 대한 공조 훈련도 이번엔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는 전차, 탱크의 세계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TV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이죠.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100분 길게 얘기했지만 그중에 미국 조선업 부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And for that purpose, I am announcing tonight that we will create a new Office of Shipbuilding in the White House and offer special tax incentives to bring this industry home to America where it belongs. We used to make so many ships. We don't make them anymore very much, but we're going to make them very fast, very soon. 네, 들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맞다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세계 최고였죠. 미국 조선업, 그 뒤 계속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의 판도, 중국과 우리나라죠? 그렇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하리라.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때는 대한민국이 조선 1위였던 기억이 났는데 유엔 자료를 봤더니만 지금 세계 조선업 1위는 중국이더라고요. 인해 전술이죠? 인해 전술로 51% 정도의 어떤 그 배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떨어질 소냐? 양으로 했을 땐 중국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2위, 28위지만 아주 고부가치선 이런 데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전 세계적인 조선을 이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그 해외 외주하다가 사실상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배를 못 만들고 그것도 제대로 수리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조선업에 손을 내미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조선업에 기회가 왔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맞습니다. 통화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선업과에 관해서 협력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미국의 해군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자본, 기술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저도 이 시간에서 그 방송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지난 해에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 지분 100% 인수했던 것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했던 그 배만 미국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 보니까 존스법이었죠. 그렇죠. 존스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사실상 소멸해 가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든 제2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쓴 시간이 걸리니까 대한민국 세계 2위 조선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에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 정몽준 회장의 장남이죠. 미국을 방문해서 국방부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 국방부 펜타곤을 AI 방산기업 대표를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었죠. 그런데 지금 HD 현대인데요. 정기선 그 HD 현대 부회장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정부와의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와 지금 만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AI 조선소가 웬 AI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선업은 어떻게 보면
중후장대의 대표적입니다만 AI와 만남으로써 그것이 공기도 한 30% 주는 등 이 AI 조선소를 만들 경우에는 생산성이 한 30%가량 급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재의 그 정기선 부회장이 미국의 팔란티어 대표와 AI 조선소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가오는 2030년도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미래형 조선소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대한민국이 조선업의 제2의 부흥기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서 이번 만남에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그 거대한 조선소를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정말 미래형 조선소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회사는 AI가 조종하는 이것도 조종을 또 인공지능이 해요. 무인 수상정 공동 개발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막 배 이런 것들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사람이 없이 AI로 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차세대 해상 전력의 핵심인데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스텔스 기능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상당히 시제품이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AI 기반 무인 수상정 이름이 테네브리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다가오는 내년 2026년에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거의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다 만들고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시운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자율 운항 우리가 자동차가 자율 주행이라고 하면은 이건 자율 운항이라고 하고 이 함정 통합 관리 시스템을 AI 플랫폼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K-쉽, K-함정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도 개척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K-방산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기선 부회장은 정호섭 전 해군 참모총장과 함께 미국 해군사관학교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도 방문해서 교수, 학생들 다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 메릴랜드 그러니까 그 워싱턴 쪽 위쪽에 뉴욕과 그 사이에 있는 데인데 동부에 있는 그렇습니다. 주죠? 동부에 있는데 거기에 해군사관학교가 있는데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정호섭 장군과 같이 갔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해군사관학교,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생도들과 같이 간담회도 했었는데 특히 지금 그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방산 기업으로서 세계 최정상급 이지삼, 뭐 율곡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6대나 건조를 해가지고 그 취역시킨 그런 경험이 있는 아주 최첨단 방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5대 이미 만들었고 한 대 또 만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가면은 세일즈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와는 별도 일정이었지만 역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한미군 근무 경험이 있는 왈트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기의 이제 미국 측 카운터파트죠. 만나서 첫 한미 안보실장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조선 협력이 주 의제 중 하나였다죠. 그렇습니다. 안보와 또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그 대한민국 국내의 정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실장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카운터파트와 이제 협력을 해간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신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조선 항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실무회담을 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그 한미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조선,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 1시간가량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북한의 비핵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을 재확인했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신원식 실장이 가셔가지고 방문했던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 회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NSC 한미 차원에서 조선 분야를 한다는 얘기는 군함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상설을 넘어서 군함은 결국 생존과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어떤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그 항공모함 한 대가 한 나라의 국방력보다 더 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조뿐만 아니고 MRO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부분이 수조 원의 어떤 그 부가가치를 지금 생산한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에도 없고 다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결국 어디 있냐?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와 같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님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이 미국 증시에는 지금 계속 악재가 되고 있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조금 주춤한 것도 이걸 의식 안 한다지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의식 안 한다고 해서 진짜 의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듯이 미국의 골든 에이지 황금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그 트럼프 2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자국 어떻게 보면 우선주의 얘기를 하면서 그 무역에 있어서도 자국 우선주의, 폐쇄주의를 하다 보니까 멕시코, 캐나다 가장 접경지대에 있는 밀접한 관계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에 따르는 주가 하락 이런들이 많았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가 취임할 때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40% 이상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숨고르기 내지는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있는 그런 지수 이 주가 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면밀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로 짐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가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식이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네. 의식 안 한다는 말이 의식이 엄청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그 말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계속 떨어지면 이거 정책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물 경제가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뭐 트럼프 재무장관 다 나서서 말은 하지만 더 시급한 게 있어요. 미국의 식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인들이 미국에 있는데 계란값 때문에 난리라고 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미국 유학할 때 제일 싼 게 계란이었고 만만한 게 계란이죠. 옥수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식탁 물가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 싶은데 53%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 1년 사이에 53% 올랐고 한 개에 1,200원 가량. 한 알입니다. 한 알에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데요.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됐을 때에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부터 계란들을 수입하고 했었었는데 미국도 그 비슷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바이든 탓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본인 집권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물가가 올라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이 통제 불능한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바이든 전임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이런 겉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두 달 내에 거의 1억 개 가까이의 어떤 그 계란을 수입해야 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란 한 푼 줍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미국 식탁 물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한테도 계란 수출해달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배에 실어 갈 수도 없고 달걀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기도 그렇습니다. 깝깝할 것 같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했을 때 한참 오다가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거기에서 뿅아리가 나온 그런 네. 일이 있을 정도로 너무 짧은 시간에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의 예고대로 4월부터 수입 농산물에도 이 관세가 붙으면 미국 식탁 물가 정말 계란값 때문에 계란도 못 먹는 사태에서 그야말로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어딥니까? 서로 접경지대 아닙니까? 미국에서 많은 어떤 그 농산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멕시코가 미국 식탁의 상당 부분을 지금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학 때 그 멕시코산 야채 많이 드셨죠?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실질적으로 뭐 여러 그 우리나라 마트 같은 데 가도
절반 이상은 멕시코 상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38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그 농산물을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거기다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 식탁 물가가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미국 소비된 아보카도 약간 말캉말캉하면서 알죠. 이 어떻게 보면 식물성 그 버터라고 하는 그런 거에 90% 10개 중에 9개가 멕시코산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오는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외에도 토마토, 오이, 피망, 망고 우리가 평소 미국에서 식탁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어떤 채소와 과일이 이 멕시코로 온다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이거 빼면 샐러드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샐러드 같이 먹으니까 샐러드를 김치처럼 먹으니까 우리나라 그 김치가 식탁에서 2배 올랐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리 나죠. 네네. 정권 왔다 갔다 합니다. 프랑스 혁명 후에 공포 정치를 하던 그 유명한 사람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계기 우유값 때문이었습니다. 계란값이 잡히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 검찰까지 동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 가서 눈을 긴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뭐 지금 현재 문제인데 전임 정부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의 계란 급등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검찰을 통해서 지금 수사를 한다라는 후문인 것 같고요. 매점 매석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미리 매점 매석해 놓는데 공정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미국 국내 최대 달걀 생산 업체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계란 업체가 이익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어떤 식탁에 어떤 부담을 주면서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는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또 하나는 그 서로 업체들의 담합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그 조절을 하고 또 담합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을 줄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성격에 만약 매점 매석 업자 나오면 아주 엄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You are fired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예. 감옥 보낼 겁니다. 네네. 네.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미군은 아침마다 꼭 계란을 2개씩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날짜를요. 한국군은 밥그릇수로 셉니다. 그런데 미군은 곱하기 2 달걀수로 세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최 대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몇 년간 유학하셨는데 계란과 미국인 얼마나 밀접하죠? 빠질 수가 없죠. 우리는 뭐 계란 프라이라고 하지만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써니 사이드 업, 왜 노랑자를 미려 한다든가 아니면 악에게 섞었던 에그 스크램블 하듯이 그 계란 요리 자체도 이름 자체가 많은 만큼 한 5, 6개 돼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만큼 계란이 이 일상에 굉장히 그 밀접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뭐 1인당 라면 소비량이 1년에 몇 개다라고 하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계란 소비국으로서 연간 1인당 287개. 그러니까 거의 계란 매일 안 먹는다. 먹는 날이 별로 한 60일 남짓.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주말 빼고 주중에는 거의 아침에 하나씩 먹는다. 이렇게 그렇네요.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정도로 거의 생활 필수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되고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 농림부 장관이 뒷마당에 닭 키우자라는 얘기를 했다가 여론에 아주 문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말한 건데 네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냐? 그렇죠.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뭐 시골에 어떻게 보면은 그 타운하우스에서 뒷마당에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시내에 있으면서 콘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뉴욕은 어디서 키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런 어떤 그 장관의 말씀에 분노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 때도 우유값 잡자고 농부들 들볶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이런 공포 정치를 하고 물가를 못 잡아서 결국 본인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른바 흔히 뭐 우리 필리핀 이모 이렇게도 말하죠. 이 시범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남겠다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아주 많다고요. 와, 거의 이 정도면은 뭐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98명이 시범적으로 들어갔는데
9명 빼고 89명이 잔류를 했으니까 사실상 100명 중에 90명 가까이는 대부분 다 남는다라고 그렇네요. 보는데 돌아가는 9명 같은 경우에도 사유를 봤더니만 이게 실화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 그 필리핀 내에 있는 뭐 누가 아파요, 애 봐야 돼요, 그렇죠. 애 그런 봐야 거죠. 돼요, 자녀 돌봄 이런 사유로 부득이 귀국을 하든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범적으로 오신 분들의 업무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평가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 배경에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숙소, 집에 대한 자율 선택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고 기존 숙소를 이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해주니까 그것도 돈 10만 원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에 있으면서 상당히 어떤 본인의 생활적 만족도, 업무적 만족도, 그리고 주거적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그런 평가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게 하면 조기 영어 교육이 된다는 게 큰 강점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이게 사업 기간만 연장한 게 아니라 임금도 올렸는데 꽤 올렸는데도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필리핀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금을 한 20% 올렸고 우리나라 돈으로 292만 원 정도니까 웬만한 중소기업 어떤 그 직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주거비나 식비 빼고 그러니까요. 계산하면 내 큰 손에 거예요. 쥘 수 있는 네.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주 40시간 50만 원 이상 지금 그 임금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10,000원이 넘어간 최저 그 시급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인데 거기다가 퇴직금까지 플러스 알파 어떻게 보면 1년 하면은 13개월로서 그 한 달에 퇴직금을 더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야 이거 뭐 앞으로 그 도우미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하나뿐만 아니고 두 자녀 이상 돌봐주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 없이 시간당은 페이는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그러면 것이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자 입장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가사 도우미들의 어떤 그 한국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호응도도 높고 이용하신 분들도 앞으로 계속 그 이분들을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조사를 좀 해봤다고 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재이용률, 다시 쓰겠다는 그 비율, 그리고 이제 만족하세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주 우등생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머무르는 분들도 100명 중에 90명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더 높네요. 95%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기존 가정 같은 경우에는 91% 정도가 되고 또 신규 가정이 13가구 더 지금 그 신청을 해서 8.8% 정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용 시간은 평균 4시간, 그리고 8시간 넘는 가정 같은 경우에도 한 23%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유형별로는 아무래도 맞벌이 가정이 한 10가정 중에 7가정 정도 되는 70% 것이고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맞벌이 가구에 대한 어떤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는 이게 이제 44%가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 서초, 송파. 서초 송파죠. 네. 그랬던 것이 이제 마포라든가 강서 등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건 이거는 이제 좀 그게 강남 전유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때는 영어 선생님을 집에 모시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단순히 강남뿐만 아니고 마용성, 마포, 뭐 성동구 또 강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역적으로 용산은 요새 강남 못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전역으로 지금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전체적으로 넓어지면 그만큼 저변이 확대되고 또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 부모들도 좀 더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아이들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범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확대되는 이런 모습은 나름대로 좋은 정책에 대한 효과가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삐걱댔죠. 그래서 뭐 이탈자도 있었고 그런데 필리핀도 이 사업을 잘 해서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국내의 그 고급 여성들, 그 고학력 여성들의 해외 진출 길을 열어준다.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그러니까 이제 시범사업 1년 연장 이상의 그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다 주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알바처럼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적용 안 하고 틈새 시간제 수요가 있다. 아까도 4시간 정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부담 없이 좀 더 많은 가정들에게 이와 같은 외국인 도우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법무부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이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국인 가사 육아 시범 운영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것을 해서 결국 한국에 있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또 해외 필리핀과의 어떤 외교적 관계도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자, 법무부라면은 이게 비자 제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역별로 맞춤형 비자 제도로 출입국 규제를 좀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일손이 너무 많아서 외국 일손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구 절벽 속에서 외국의 어떤 사람들을 지금 현재 모시고 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년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36개월, 3년 가까이 이제 한국에서 더 있으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대표와 여러 주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의 방패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인공 중 하나인 우리의 K2 전차가 무려 9조 원 규모의 큰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정책앤 이슈가 마련한 밀리터리 집중 기획, 오늘은 지상전의 왕자, 전차, 탱크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What we are doing right now is building our readiness, our capability, and our interoperability to ensure that we can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any threat, we can defend the people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n we can defend our homelands. 요사시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확고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출 때 네, 이 코너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거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20일까지 하죠? 예. 자, 이번 연합훈련 주목할 부분이 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위기관리 연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전에 이미 B-1B 전략폭격기, 그다음에 칼 빈슨 항모가 들어왔잖아요. 랜서가 왔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습에는 야외 기동 훈련을 기존에 10건에서 6건을 늘렸어요. 확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장 환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공격이라든지 북한이 GPS 교란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했죠, 서해에서. 예, 사이버 공격도 합니다. 해킹 그 많이 외에 하고. 우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야외 기동 훈련이 FTX라고 그러는데 네네. 야외 기동 훈련을 기존에 10건에서 16건으로 늘렸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한미 수뇌부에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연습을 한다는 것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게티가 있었죠. 사전에 실시된 실사격 훈련에서 이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에 오폭이 일어나서
실사격 훈련은 일단 우리도 제외하고 미군도 주한미군도 동참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훈련은 뭐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또 상호 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번 FS 연습의 일환으로 했던 실사격 훈련에서 이 오폭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미 수뇌부는 하여튼 안전한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네. 이런 인식 하에 실사격 훈련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요. 주한미군들은 이런 기회에 실사격 훈련을 좀 해야 사실 해야죠. 훈련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전쟁 연습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한미군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공군 같은 경우 필수 전력이 있어요. 대북 감시 정찰이라든지 네. 또 비상대기라든지 이런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일단 제한하는 걸로 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조종사 이번에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었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종사들에게 사고 사례를 교육하고 비행의 전 단계에서 취약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왔고 네.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물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그럼요. 제발 좀 이런 걸 미리미리 좀 할 수는 없을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구참모총장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 말씀을 하신 대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네. 사전에 철저. 근데 사실은요. 이런 사고는 공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사고입니다. 마을 하나가 아주 그냥 예. 초토화될 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다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발 이 비슷한 사고도 없기를 바랍니다. 북한 매체들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이라며 거길 북한 김정은이 시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게 왜 주장이라고 얘기하냐면 검증된 바는 없어요. 북한 매체의 주장입니다. 자, 북한이 과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는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죠. 뭐 김정은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죠. 북한 매체에도 나왔습니다만 2021년 8차 당대회 때에서 김정은이 5개 소원을 얘기했어요. 5대 국방 계획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수함, 이 핵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발표한 건 뭐냐면 지금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 잠수함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외형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일 바퀴 두 쌍 14개가 포착이 됐는데 이게 5,000톤급 이상이다. 그러니까 추정이 됐죠. 추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중에 가장 큰 게 3,000톤이고요. 네.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저 안이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걸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푸틴과 손을 잡고 포탄 주고 미사일 주고 병력까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종전을 앞두고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을 받고자 하는 희망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놨으니 주세요. 주세요라는데 네. 결국은 푸틴이 과연 주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관건입니다. 네. 자, 허장성세일 가능성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아무리 드론이나 첨단 무기가 많이 나와도 결국 지상전 승리의 못을 박는 건 전차, 전투병이라고 하죠. 3년 전 러시아에서 열렸던 국제 탱크 바이애슬론, 스키 사격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걸 탱크가 간다는 겁니다. 영상 보시죠. 네, 이게 지금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눈이 오는 데서 하는 게 바이애슬론인데 탱크 2대가 질주하고 스키 타고 가잖아요. 보통 그 바이애슬론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저렇게 막 사람처럼 가서 또 실사격. 왜냐하면 사격을 해야 되니까. 들이받고. 야, 이거 섬뜩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3년 전 2022년 러시아에서 열린 대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전차들 요즘
드론 때문에 체면이 많이 구겨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전차는 날씬하고 정말 빠르게 달리고 무릉동이를 통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방어, 드론이 뭐 대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드론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외형으로 봐도 닭장가도 이게 지금 철망 씌웠네요? 에브람스 전차거든요. 에이브럼스. 예, 미국의 가장 첨단 전차죠. 예. 이 전차를 닭장과 같이 이렇게 철조망으로. 여기 이제 막아놨거든요. 드론이 뭘 때려도 이제 튀겨 나가라 이런 얘기죠.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철망으로 상부를 보호했고 러시아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T-90M 전차도 철망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다 씌웠네요, 뭘. 예, 거북선 같이 보이는 그런 전차도 그래서 뭐 일명 거북 전차라고 아, 얘기하는데 거북이 전차다? 예, 느린 게 아니라 예, 거북이처럼 그렇죠. 생겼다? 뭐 달리는 게 느린 건 아닙니다만 외형이 거북이 같이 생겼는데 아, 그러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게 탱크인지 무슨 원래 집인지. 탱크는요, 네. 포탑이 360도 회전을 하면서 몰지를 못하겠어요. 어느 지역으로 타격할 수 있는데 저 드론 무서워서 저런다는 안 거죠? 되는 거죠. 네. 보통 보면요, 이게 전차가 상부, 그다음에 뒷부분 엔진 부분이 이 장갑이 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드론이 타격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런 임시 방편으로 방어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나 과연 저게 얼마나 드론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할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싶네요. 예. 아, 그래도 지상전의 왕자로서의 탱크의 위력 아직은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이 전차의 핵심은요, 탱크는 돌파력, 그다음에 기동력, 속도 아까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어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전차 기갑부대가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쿠르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했는데 그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가속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전차 부대를 좀 보충해 달라 하는 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차는 사실은 이 기갑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포병의 화력 지원, 보병의 엄호, 네. 그다음에 통신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합동으로 됐을 때 전차의 이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참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전차 플라스틱 모델, 플라 모델이라고 하죠. 수십 대 만들었고 색도 칠해본 전차보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꾼 건 1차 세계대전 때부터였죠?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차는 지금의 전차와는 좀 다릅니다. 모습이 기괴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때의 전차는 사실은 지금같이 포탑이 있는 그런 전차는 아니었고요. 저게 전차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좀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 결국은 전선을 돌파하는 무기로 그러니까 참호위를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지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총의 이 총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철갑. 예, 예. 철갑 그런 목적이었는데 공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2차 세계 대전 때는 대규모의 기갑 부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런 모습이어서 저게 그렇습니다. 뭐 탱크를 할 수 있나? 그러다 이제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죠. 독일의 유명한 명장 있죠. 사막의 여우. 롬멜. 로멜. 이게 전차 기동전에 대해가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전격전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차의 기동력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돌파하는 거죠. 그때는 롬멜이 영웅인 줄 알았어요. 결국은 이제 뭐 독일이 패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것이 전차 다시 말하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바로 전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독일의 그 전통, 물론 그때는 나치 독일이었고 지금은 뭐 민주공화국입니다만 독일의 이 전차 위용은 그 계승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또 앞서고 있죠. 자, 그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형 전차, 인정을 받고 있는 전차 두 개를 얘기하면
미국의 이제 지금 에브람스 전차죠. 그 사령관 이름 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에브람스 X라고 하는 게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주포가 120mm인데요. 구경이 그렇다는 예, 거죠? 구경이요. 예, 결국은 전차는 무게를 줄이면서 장갑을 튼튼히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연료 소비량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AI 표적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네. 그런 이제 최신형 전차가 되겠고요. 독일 이게 라인메탈에서 이 개발한 라인메탈 이 회사에서 개발한 거죠. KF-51 판터라고 하는 전차가 있는데 구경은 10mm 커요. 예, 구경이 10mm가 크기 때문에 위력이 큰 거죠. 사거리가 길고요. 사거리가. 자폭 정찰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최신형 전차입니다. 저것만 보면 에이브럼스가 뭐 앞서가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단정할 수만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K2 전차도 맘먹습니다. 네. 저 이 위력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도 강력한 그 타격력과 정확도 그다음에 위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의 이 전차 싸움에 우리도 지금 당당히 지금 3파전으로 끼어들 만하다. 이 당당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최근 전차의 최대 적수로 말씀드린 대로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드론 대비 시스템이 이 경쟁이 치열한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생존성적인 측면에서는 미사일이 날라오던가 아니면 드론이 왔었을 때 이제 능동방어 장치를 적용을 해서 승무원의 생존성을 좀 더 늘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밍 시스템까지 탑재함으로써 약점을 최대한 보강하고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6.25 때 스탈린이 내준 T-30 탱크를 앞세운 김일성 군의 탱크 한 대 없이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6탄 묘동사가 다 그때 나온 거죠. 지금의 남북한의 전차 전력, 탱크 전력 비교 불가죠? 예, 비교 불가죠. 그러나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열세를 알기 때문에 2020년에 천마라고 하는 전차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천마 참 좋아해요. 천리마. 예, 네. 예, 천마라는 전차를 공개했는데 이게 뭐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전차랑 뭐 유사하긴 합니다. 예, 보면 능동 방어 체계 이게 방어력이죠. 그다음에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 네. 이 자동 사격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K2 전차를 겨냥한 불세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일단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보도는 됐어요. 보도는 됐지만 검증은 안 됐거든요. 쏘는 것도 나왔는데 우리가 봐야 믿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실력으로 보면 우리 K2 전차와 맞붙으면 파괴력이나 엔진이나 변속 능력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우리의 K2 전차가 북한의 천마 전차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군님 말씀대로 그냥 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K2 전차가 최근 훈련에서 해외 훈련에서도 그렇고 3km 이게 최대 유효 사거리입니다. 그거를 훌쩍 넘어선 표적도 백발백중으로 명중시켜서 해외 그 바이어들을 아주 매료시켰다고요? 예, 지난 2월 달이죠. 우리 육군 8기동 사단 주축으로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이 운영 요원들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현지까지 가서 합동 훈련을 했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K2 전차가 유효 사거리가 3km거든요. 네. 그런데 3km를 넘어서는 그 표적을 100% 4.5km. 그럼 1.5를 더 나갔으니까. 예. 거의 50%를 더 나간 거 아닙니까? 150%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명증을 하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대표단이 환호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자동 표적을 자동 획득을 하고 추적 기능을 가는 사격 통제 장치가 과시되는 거예요. 네. 어떤 표적도 바로 포착을 해서 100% 명중시키는 그런 역량을 과시한 겁니다. 사실 저기서 4.5km는 육안으로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 점을 가서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유럽의 강국이죠. 폴란드는 K방산의 광팬입니다. 정권 교체로 다소 어수선하긴 했지만 K방산 사랑은 여전한데요. 이르면 4월에 9조 원대의 전자 수출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죠? 4월인 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면서 과연 1차 계약에 의해서 2차가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4월에 체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180대거든요. 1차 때하고 같습니다. 9조 원 수준이고요. 네.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전차 체결 지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 상황 때문에 좀 어렵지만 국방장관이 가지 않더라도 네. 개혁 체결하는 걸로 이 폴란드 측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아주 그 K방산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나토 회의에 가서 K방산 홍보대사처럼 K2 사세요라고 극찬을 했다는 얘기가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중국시가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가 없다고들 합니다. 활기차고 알차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